오늘 강의 주제는 이제 글 쓰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또 말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그 내용을 뭘로 할 것인가에 관해서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경험과 감정과 생각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경험을 쓰거나 자기 생각을 쓰거나 자기 감정을 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 빠진 게 있다면 지식과 정보예요. 그죠? 그냥 지식과 정보는 전 넣고 싶지 않은 게 요즘 뭐 워낙 그 검색해보고 뭐 하면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네. 남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빼고 세 가지인데 우리 이인성님은 그 세 가지 중에 네. 말하거나 글을 쓸 때 어느 게 제일 편한가요? 아무래도 경험이 제일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거기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말을 하고 글을 쓰면 훨씬 편할 텐데 네. 자꾸 자기 생각을 말하려고 그러고 느낌을 말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너무 그거를 강요받아서 그래요. 무슨 맨날 그 뭐 소감문을 쓰라 그러고 무슨 기념일 되면 느낀 점 그런 거 쓰라 그러고 맞아요. 네 그 의견이 뭐냐, 네 생각이 뭐냐 자꾸 그런 걸 쓰라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생각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저축의 날 되면은 저축의 날에 관한 무슨 뭐 그 글을 쓰라 그러는데 뭐 당장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저축 그래서 그냥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쓰는 거죠. 다 지어내서 쓰는 거죠. 그런 걸로 고통을 많이 받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를 거짓되게 지어내야 되니까 우리 때는 또 글쓰기라고 안 했어요. 글짓기라고 그랬어요. 이야, 글짓기 대회도 있었잖아요. 글짓기. 제가 전북 지역 신문사 주최 글짓기 대회 나갔는데 네. 제목이 즐거운 우리 집이었어요. 오. 다 거짓말이었어요. 즐겁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덜컥 무슨 최고상인가 뭘 받았어요. 신문에 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님이 보시면 너 이렇게 거짓말했냐고. 이제 그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버님 마음을 좀 상하게 할까 봐. 얘가 이런 걸 원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아프실까 봐. 근데 의외로 그게 나온 날 신문을 들고 오셔가지고 잘 썼다고. 그래서 이게 꼭 사실을 쓸 필요는 없구나. 사실을 때는 허구가 좋다. 그럴 수도 있구나. 이제 그때 알았는데 가장 쉬운 게 경험을 쓰는 겁니다. 내가 겪은 일, 일화, 에피소드, 내 스토리. 이제 일화 에피소드들이 쫙 모아지면 내 스토리가 되는 거죠. 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건 완전히 홈그라운드예요. 아니 내 경험을 나 말고 누가 더 잘 말하고 잘 쓸 수 있겠어요? 누가 내 경험을 알겠어요? 그리고 내 경험에 대해서 누구도 시비 못 걸어요. 내가 그렇게 했다는데 누가 시비를 겁니까? 그리고 경험은 높낮이가 없어요. 뭐 많이 가진 사람 또는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의 경험은 더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험은 가치가 없다. 절대 그렇지. 오히려 반대입니다. 고난, 시련, 역경, 실패 이런 경험 그야말로 갓난 신고의 경험, 맵고 짜고 쓴 경험 이런 경험을 사람들은 더 좋아해요. 더 듣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우리한테 가진 거 유리한 것을 안 쓰고 자꾸 이제 다른 걸 쓰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기 경험을 쓰면 됩니다. 근데 뭘 쓰라고 그러면 뭐 내가 뭐 평범하게 살았고 뭐 남들 다 똑같은 경험했고 구체적으로 쓰면요. 자기만 겪은 경험이에요. 예를 들어 회사 생활을 나 30년 했어. 그냥 회사 생활 30년 했다고 그러면 회사 생활 한 사람들을 다 똑같은 경험이에요. 그렇지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경험을 쓰면 그건 나만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험으로 글을 써라. 저는 책도 그렇고 뭐 칼럼도 그렇고 가급적 경험으로 시작해요. 내 경험으로. 내 일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경험을 쓰라고 그러면 주로 사건 중심으로 생각해요. 사건 중심.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었지 나한테? 어떤 걸 겪었지?
근데 이 사건은 경험의 저는 절반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절반은 뭐냐? 관계예요, 관계. 내가 관계를 가졌던 사람. 뭐 부모님도 될 수 있고 자식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동료 관계 또는 위에 뭐 상사의 관계, 이웃 사람, 내 친구 무수히 많은 관계들이 있거든요. 관계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건만 생각하지 말고 관계를 생각해봐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 경험을 가지고 글을 쓸 때 또는 말을 할 때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그냥 그 경험 자체인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가 일기를 쓸 때도 뭐 아침부터 이렇게 쭉 시간 순서대로 쓸 수도 있고 네. 어느 하나 장면을 가지고 이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 일어난 일 그걸 이제 쓰는 거죠. 그게 1단계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다 재밌어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해요. 이야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다 도태됐어요. 인간 진화 과정에 우리가 이야기에 솔깃해하고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옛날에는 그냥 이야기로 야, 너 어디 가봐. 거기 먹을 거 있어. 야, 거기 가면 위험하다.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은 사람들은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한 건 다 기억나. 그리고 수업 들어가 버리면 이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야, 여기 얘기는 이제 이 정도 하고 지난 시간 어디까지 했지? 이제 진도 나가야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이야기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공부도 이야기로 좀 했으면 좋겠다. 친구한테 이야기로 들려줘라. 좋죠.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는 다 기억난다. 시험 볼 때. 맞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재밌거든요. 재밌으니까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이야기 안에는 인물, 사건, 배경, 뭐 그다음에 이야기의 어떤 클라이막스,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그 갈등과 갈등의 해소, 또 이야기에는 뭐 상대 편이 나타나고 그 사람과의 갈등을 겪고 막 이런 요소들이 원래 이야기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삶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갈등을 겪고 위기에 처하고 그걸 극복하고 뭐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야기 안에는 다 재밌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런 이야기를 쓰면 재밌다. 근데 여기에 그치면은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또는 읽은 사람이 좀 부족해요. 미진함을 느껴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의미예요, 의미. 재미에 의미를 붙여줘야 돼. 사람은요, 글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누구 말을 들을 때 그냥 재밌는 걸로 그치는 것을 싫어해요. 거기서 뭔가를 배우거나 교훈을 얻거나 어떤 시사점을 얻고 내가 뭔가 노하우를 배우고 뭘 깨닫고 이러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줘야 돼요. 내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런 걸 알게 됐다. 이런 걸 배웠다. 이런 시사점을 얻었다. 그런 얘기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저는 과민성 대장 증세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늘 조심. 우리는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너무 받아요. 그래서 화장실도 꼭 다녀오고 낭패 안 보려고 하고 제가 위암 선고 받은 것은 그 전까지는 읽기 듣기만 하고 살다가 말하고 쓰고 사는 그 삶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을 만들어 줬고 모든 게 감사할 일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경험에는 거기서 뭔가 얻는 게 있다는 거죠. 희한하게 어려운 경험, 진짜 고난, 시련, 위기 이런 데서 배우는 게 더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의미는 더 많아.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남 어려운 거 되게 좋아해. 맞아요. 다 그렇게 사는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위안을 얻어.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같은데 막 아내한테 혼나는 거 막 뭐 이런 거 실수하는 거 쓰면 되게 좋아요가 많이 좋대. 남이 안 되는 게 좋대. 그래도 뭐 좋아해요. 그런 글을. 이제 그런 글을 쓰고 거기서 이제 내가 깨달은 거, 알게 된 것을 붙인다.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여기서 그치면 될 것 같은데 세 번째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왜 필요하냐면 두 번째에서 그치면 그냥 내 얘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자기의 경험과 거기서 깨달은 의미를 일반화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보편화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로 확장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이 확장시켜 주는 방법은 간단해요. 거기에 인용을 붙여주면 돼요. 인용.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도 이런 사례가 있어. 누구도 이렇게 말했어.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고 누구도 이렇게 느꼈다고 해밍웨이도 얘기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고 인용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과 내가 경험해서 깨달은 의미의 신뢰를 높여주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주관적인 거야. 너 개인적인 거야. 네. 그걸 내가 꼭 내가 네 들을 이유가 없다. 근데 너한테도 해당된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인용이다. 그래서 이제 경험을 쓰되 이야기와 의미와 인용으로 자기 경험을 써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감성, 감정, 느낌, 기분 이게 이제 한 통 속이잖아요, 다. 사실은 이거 쓰는 게 이제 생각은 이성적인 거라면 이거는 이제 좀 다른 결이잖아요. 이걸 쓰는 게 사실은 편한데 쉬운데 이거를 많이 안 써요.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좀 싫어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나쁜가, 저 사람이 지금 뭐 어떤가, 이걸 보고 그게 이제 눈치죠. 그걸 보면서 그 감정만 맞춰주려고 그러지 정작 중요한 내 감정은 안 돌본다는 거죠. 감정을 돌보는 방법은 저는 첫 번째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말이건 글이건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뇌가 나에게 보내는 하소연이다. 나 이런 감정 때문에 힘들어. 지금 걱정이 돼. 아, 너무 후회돼. 힘들어. 그럴 때 너 그 감정 느끼는 거 알아. 말을 딱 하고 나면은 이제 안 해? 더 이상 뭐 얘기 안 해줘도 알고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에 2번이나 갔어요. 고등학교 때는 강박 증세로. 그다음에 직장 다닐 때는 우울증으로. 정신과에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해주는 것은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소위 상담 치료예요. 네. 전 약물 치료까지는 안 갔고 그냥 내 어떤 기억 속에 있는 거. 근데 내가 지금까지 그걸 말하지 않은 거. 근데 그거를 이렇게 끄집어 내주는 거야. 말하게 해주는 거야. 어렸을 때 어느 집에 있는데 그 집 내가 공부하고 있고 그 집 주인 아들은 자고 있었는데 그 집 엄마가 과일을 갖고 와가지고 갑자기 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자기 아들은 자고 있고 나는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불을 딱 끄시더니 다 잤는데 왜 불을 켜놔? 전기세 나가게. 그래서 과일도 안 주시고 나간 장면. 근데 그런 것들이 그때는 이제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런 기억들이 막 나오면서 막 울면서 화를 내면서 당신이 우리 엄마면 불 끄겠어? 공부하잖아 지금. 응? 왜 불을 꺼? 내가 사람으로 안 보여?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딱 하고 나면은 완전히 풀린 거야 이제. 그걸로 괴롭지 않아. 어찌 보면 치유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 감정을 들어줄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배우자가 됐건 친구가 됐건 자기 감정을 솔직히 얘기하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 거. 저는 이런 감정을 내가 느끼는 것은 이게 뭔가 감정을 드러내고 나면 그냥 가위로 그 감정을 딱 끊어주는 네.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감정을 글로 쓰거나 말을 하면 혼자 뭔가 이렇게 합리화나 뭘 하면서 정당화하거나 하면서 그거를 정리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도 좀 잠재우고 이게 치유의 페니 베이커라고 그 유명한 그 이제 미국 심리학자가 이제 글을 쓰면 일기를 쓰면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 자기 감정을 일기도 사실 중심으로 쓴 사람과 감정 표현을 많이 한 사람 나중에 보면은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치유의 효과 네.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차피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저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아요. 감정이 들어가 있는 글을 읽으면 감정을 느껴요. 예를 들어서 글을 쓰는 사람이 뭐에 대해서 굉장한 막 수치심을 느끼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하면 자기도 그런 경험이나 이런 걸 떠올리면서 그 내용에 공감하고 그런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그걸 늘 하셨어요.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한쪽에는 좋은 일, 희망적인 일, 기대되는 일, 잘된 일, 다른 한쪽에는 걱정되는 일, 후회되는 일, 지금 뭐 실패한 거 이런 것들 쭉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써보면 절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균형이 맞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고 항상 나쁜 일만 있지 않다는 거죠. 그걸 한 장을 쓰고 나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평온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정을 글에 좀 많이 쓰셔라. 그게 두 번째 말씀이고, 세 번째는 그 생각입니다. 생각. 그 생각이라는 게 내 주장일 수도 있고 내 의견일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 의견이 이렇다.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에 관해 쓸 때는 늘 네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법인데 지난 시간에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첫째, 둘째, 셋째. 이게 다각도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각도로. 정치적 측면, 문화적 측면, 경제적 측면 이렇게 다각도로. 이 우리가 생각을 다각도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빠뜨리지 않고 생각해 볼 수.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면, 측면. 위에서도 보고 아래서도 보고. 남의 입장이 되어서도 보고 이렇게 다각도로 보는 거.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께 배운 생각법인데 인과관계를 따져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이유와 원인을 찾아보고 그 원인의 또 원인은 뭔지 찾아보고 이 일이 미칠 영향이 이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들면 그 영향은 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생각해 보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인과관계를 따져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모셨던 김우중 회장은 늘 숲의 모양을 보여줬어요. 이 구조 전체 큰 그림. 종합적 큰 그림 그분은 늘 그렇게 보려고 그게 그분의 생각법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안 보고 이걸 뭐 아시아로 확장하고 뭐 세계로 확장하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게 나는 이제 이 종합적인 사고, 구조적인 사고. 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사고, 그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은 이게 논리적 사고예요. 논리적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의 사고는 분석적 사고. 분석, 다각도로 보는 거.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창의적 사고. 생각난 것 중에 예전에도 저한테 이제 질문 주셨는데 내가 뭐 처음에 좋은 생각이 났다. 이런 게 과연 참신하냐, 진부하냐 이런 거를 따져보는 거죠. 아, 이거 누구나 생각하는 거고 일반론 이런 걸 빼버리고 남는 거를 내 생각으로 하는 거. 그게 이제 창의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을 할 때 뭐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마인드맵 같은 것도 그리고 맞아. 그래서 막 연상도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상도 해보고 원숭이 엉덩이 빨개면 사과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사죠. 어쨌든 이제 그런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가 내 생각을 찾아내고 이제 글로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보통 글을 보면 우리가 이제 글에서 주문하는 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진정성이 있냐 없냐. 중요합니다. 진짜. 그죠? 네. 글을 느꼈는데 왠지 이게 진정성이 느껴져. 진심인 것 같아. 그런 글이 진짜 좋은 글이죠. 말도 마찬가지고 말을 들었는데 말이 되게 어눌하고 뭐 별로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왠지 진정성이 느껴져. 저 진심이야. 그런 생각이 든. 그 진정성을 갖추는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필요 조건인데 필요 조건은 진실한 거예요. 사실에 맞는 거예요. 막 그 자기 생각을 포장하거나 이러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 생각과 자기 말과 그 일치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일관된 거고 이 사람에게 한 말과 저 사람에게 한 말이 다르지 않은 거고 그게 조건이 하나. 충분 조건은 뭐냐면 누구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나를 위한 말이야. 나한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나한테 뭔가 용기를 주려고 또는 위로를 주려고 나에게 내가 모르는 걸 알려주려고 뭔가 나를 이롭게 하려고 그러기 위해서 실제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럴 때 사람은 진정성을 느껴요.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니까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에 대해서 고맙죠. 그럴 때 표현을 진정성이 있다고 그래. 저 사람 참 진정성이 있어. 또 하나 우리가 말이나 글에서 구하는 게 뭐냐면 설득력이에요. 누구 말을 들으면 넘어가. 네. 마음이 움직여. 설득이 돼. 보험 설계사, 그렇지. 재무 설계사. 그렇지. 쇼호스트. 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말, 어떤 글에 설득이 되는가? 첫 번째 방금 얘기한 거예요.
자기의 이익과 손해와 관련된 걸 건드릴 때, 너 이거 안 하면 이거 손해야, 이런 손해야. 너 이럴 수 있어. 너 이거 위험해져. 아니면 너 이거 하면 이런 이익이 있어. 맞아. 이렇게 도움이 돼. 이익과 손해를 건드릴 때. 두 번째는 명분을 들이댈 때예요. 야, 자고로 사람이라면 말이야. 어? 자식이라면 말이야. 안 따르면 왠지 내가 나쁜 놈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명분을 들이댈 때. 또 언제 우리가 설득이 되냐면 뭐를 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다 얘기해주고 판단은 네가 하라고 그래. 응?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선택권을 나한테 줘. 집중은 네가 하라고. 근데 반대로 막 가르치려고 들어. 아. 응? 가르치려고 들고 끌고 가려고 그래. 이거는 안 움직여요. 대신에 충분한 정보를 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서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판단해봐라. 이런 거요. 야, 너 방이 당장 청소해 이거 아니고 왜 이렇게 방이 지저분하다. 응? 야, 이게 너 며칠 동안 방 청소 안 한 것 같아.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해야 되겠네. 그 청소하라고 안 해도 자발적으로 하게 돼요. 그게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음이 움직이는 게 나한테 공감해 줄 때요. 네 처지를 알아. 네 심정을 알아. 맞아. 아, 그러면은 내 편이야. 그럴 때 그 사람 말은 왠지 들어주고 싶어. 따르고 싶어. 나한테 공감해 줄 때. 하여튼 우리가 말이건 글이건 이제 이렇게 마음이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도 돼요. 아주 권위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말은 왠지 따르고 싶어. 제가 옛날에 가족여행을 갔는데 인도네시아 갔는데 그 가이드가 우리를 데리고 가면서 이 집 가는 데가 이 양반이 서울의대를 나왔는데 여기 와서 봉사만 하고 있다는 거야. 몇십 년 동안. 돈을 하나도 안 벌고. 그래서 이분한테 다른 거 약살 필요 없고 들어오셨을 때 전체 기립에서 인사만 하래. 야. 존경을 표하래. 약살 필요 없대. 그래서 딱 갔는데 저절로 그분이 딱 입장을 하니까 근데 젊은 사람이야. 근데 저절로 서지더라고. 기립이 저절로 돼. 근데 이런 게 권위에 눌리는 거죠.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에게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 자체가 설득력이 돼야 돼요. 내가 설득력이 돼야 돼. 내가 설득력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하는 말, 내가 쓰는 글들은 다 설득력이 생겨요. 누가 썼느냐,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말할 때 진정성을 담아서 설득력 있게 말하거나 글을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경험과 감정과 생각으로 써라 또는 말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번 강의는 거의 질문이 없을 것 같은데. 거의 질문이 없는데 네. 또 질문이 떠올랐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작가님께서 그 중간중간에 살아오셨던 거, 작가님이 그 경험하셨던 것도 오히려 경험과 함께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솔직히 나눠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좀 힘이 나셨던 순간이 있으셨는지, 좀 좋아하시거나 힘이 나셨던 성경 구절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이럴 때 네. 역으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 이게 기억나는 성경 구절 좀 한번 저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그 이사야 말씀 중에 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런 구절. 뭔가 저는 그 작가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 처지가 두렵고 막 뭔가 경험하기도 두렵고 그다음에 나의 감정도 얘기하기도 두려울 때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나를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돕고 계시구나. 와, 넌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정말 난 힘이 되는데. 진짜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할 말이 없을 때는 말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서 작가님이 잘 들어주면 돼요. 공감해버리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얘기를 하게 되네. 그렇죠. 이야. 또 하나 배우네요. 또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지고 야 역시 아, 이사야 막 이렇게 나오면 복잡해. 그리고 몇 장 몇 절 제가 외우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좋은 구절이었어요. 예.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